네,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대외적인 변수들이 이번 주에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도 큰 성과가 없이 끝이 났기 때문에 여전히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에서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리스 이슈부터 본다고 한다면 2주 안에 디폴트 결정이 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또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 저희가 이 같은 우려들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지 지금까지 그리스 우려들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여러 번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만 현재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디폴트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데 그렉시트는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일 것 같고요. 자, 이것을 반영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리스만 왕따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지난 주말에는 그리스마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채 수익률에서는 더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4년 8월 이후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감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지만 여타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일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30년 국채도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즉 손해를 보더라도 국채를 사는 일종의 좀 과도한 고평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현재 시장에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자금의 유입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은 과도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그리스는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여타 경제 지표들이 모두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복합 PMI 빠른 속도로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달러 강세가 조금 멈춰지고 있는데 그 달러 강세를 이끌어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독일 국채의 지속적인 국채 수익률 하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프레드 격차, 미국채와 독일 국채 스프레드 격차 자체가 중요한 이 시장의 변수, 달러를 강세로 만드는 변수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런 변수가 최근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약간의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리스와 관련된 것은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그렉시트는 안 되지만 디폴트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랜 B도 아마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닐까. 그렉시트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를 부도를 내놓고 이 부도를 낸 것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렉시트까지는 아니겠지만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잔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도 자금 유입에 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재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 뉴스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임원 증시 모두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진시장 쪽으로도 지역에 가릴 것 없이 매수 금액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 쪽으로는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미국 쪽에선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동영상으로 봤을 때도 매수의 탄력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머징 쪽에서 보면 이번 주에 돈이 조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시아 쪽엔 전반적으로 빠졌고요. 라틴 아메리카 쪽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고 중동 쪽도 그렇게 돈이 강하게 유입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에 계속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이머징 쪽의 포트폴리오를 줄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증시로의 이동 그리고 최근에 채권 증시, 채권 쪽으로는 이머징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채권 자금을 기저로 한 일종의 포트폴리오의 변경,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그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 우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으로 종목을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다만 지수 기준 수익률보다는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상승률이 더욱더 클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실적이 좋았던 아마존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예상에 부합했다라는 평가 속에서 일단은 이날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4%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이유부터 일단 짚어주시죠.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상승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마존 주봉인데요.
이번 주에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또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실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죠. 첫 번째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AWS라고 하죠. 아마존 웹 서비스 쪽의 매출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세가 멈추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아마존의 핵심은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금요일인가요? 제 기억으로 목요일날만 나왔던 뉴스를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여행업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행업이라기보다는 숙박업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익스피디아의 지속적인 상승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글로벌 여행 서비스 쪽의 흐름이 좋은데요. 여기에 또 아마존이 진출하게 되면 굉장히 시장 장악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도 꾸준하게 준비하면서 진출하고 있고 기존 사업, 추진하고 있던 기존 사업에서는 드디어 성과가 나타나면서 매출 증가와 함께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존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추가적인 성장이 남아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투자할 만한 기회가 더 있을까요? 네, 아마존과 인터파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국내에서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은 인터파크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인터파크는 대부분의 호재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좀 전에 앵커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여행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의 성장성은 올해도 지속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 도서나 이제 쇼핑 쪽은 거의 뭐 정체죠. 또 쇼핑 같은 경우에는 G마켓을 포함한 이 오픈마켓 쪽으로 거의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파크 이쪽에서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행과 함께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을 올해도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나 다 한다라는 것이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의 성장도 이쪽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익스피디아하고 광고를 하고 있고 아마존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이 뭐 숙박 서비스를 비롯한 항공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주종 원인으로 작용했던 네이버의 항공권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확대되면 확대될 경우에는 성장하는 시장의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인터파크가 과연 해외를 진출해서 해외 쪽에서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낳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쇼핑과 지금 뭐 도서 쪽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성장하길 바라고 있는 건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쪽인데 엔터테인먼트는 국내에서 워낙 장악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해외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행 쪽 특히 가장 많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여행 쪽에서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하나투어보단 오히려 해외 쪽 익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의 진출로 인해서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전략상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제가 보기엔 뭐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강력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눈치를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쌍용차 이슈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인 마인드라가 지분을 확대한다라는 설이 번지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쌍용차가 이를 부인하면서 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차 주가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고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만약에 비중 확대를 하게 되면 쌍용차는 상장 폐지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분율이 70%가 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경우에는 아마도 상장 폐지 수준으로 가게 되고요. 상장 폐지 수준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아마 개인 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언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비 발행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 자금을 좀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뒤로 물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에서 아마 그렇게 예상했겠죠. 마인드라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인수해서 아마 이걸 상장 폐지시키는 수준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본 것 같은데 이제 쌍용차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단계적으로 커졌는데요. 그러면 이런 수급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쌍용차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판매량 자체는 늘었는데요. 티볼리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세그먼트 쪽이 팔리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 자체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내실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부담 요인이었고요. 연간 판매 대수도 작년에는 그렇게 큰 성장을 보이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성장을 하면서 이 성장의 속도는 2016년도 내년에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익률이나 전체적인 이익의 추이도 내년부터 흑자 전환하고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장기 투자를 생각해 보신다면 올 하반기 저점에 사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라가 아예 상장 폐지를 시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주가를 희석시킬 수 있는 시비나 다른 쪽의 채권 물량을 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개선세를 가기 전에 수급적인 변동 요인들이 워낙 많은 만큼 공격적으로 달려들기보단 실적 악화를 기점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일종의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소 보수적인 매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쌍용차와 관련된 이슈들까지 모두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향후 장기적인 투자를 감안한다면 후반기에나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우리 증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찬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선 전략 함께 하시죠.